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토요일 날 오늘 또 날씨도 영상인데 어디 다니실 곳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갖는 이 연합 세미나는 레오 14세 교황님이 교황자에 오르시고 첫 번째 내신 평화의 날 담화라고 하는 또 그 담화를 가지고 하는 세미나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에서만 평화의 날 담화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다 느끼시지만 우리는 항상 누가 침략할 거라고 걱정했냐면 북에서 침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동맹이 침략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거 농담인데 안 웃으시나요? 항상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하이브, 그죠? 그래서 엄혹한 상황이고 또 새벽부터 주권이 있는 나라를 침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예견이나 하신 것이 이번 평화의 날 담화에서 교황님이 작년 12월 17일 날 이걸 발표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과거와는 다르게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번 평화의 날 담화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과거처럼 교황님이 그냥 선언하셨네라고 하는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이게 곧 그동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그런 산발적인 세계 대전이 본격적으로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갖게 만드는 시기에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단체들이 이런 시기의 엄혹함을 또 공감하고 또 여기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오셨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실천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계획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패널들의 그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듣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여기 밖에 계신 분들 같이 질문 듣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간단하게 그 평화의 날 담화에 대해 요약하는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각 발표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난제는 이 6분이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돼서 말씀을 통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최고의 전문가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6분의 발표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시간 안에 안 끝나면 제가 그냥 거기서 끝내고 발표 안 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공약은 무조건 12시에 끝납니다. 저를 믿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6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4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아주 식사했는데 원고까지 미리 내주시고 그 원고를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그 원고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들께서는 잘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자들께 여쭙겠는데 4개를 한번 쭉 하고 가시겠어요?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겠어요? 하는 게 나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저쪽에 4, 5, 6 이렇게 가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면 1, 2, 3, 4, 5, 6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 발표자마다 한 8분 정도 하시고 혹시 옆에 여기 반응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를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장현 박사님 초대하겠습니다. 백장현 박사님은 가톨릭 정부가 평화연구소 의정부교구 소설이고요. 거기에 운영연구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취지를 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안 나오나요? 제가 취지를 잘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발표를 하라는 건가요? 네 가지 답변. 아, 4가지에 대한 답변. 이 접초부터 제가 숙제를 갖다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가 어제 정례 회의인데 그 회의가 뭐 여차찬 이유로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의 입장 이런 걸 한번 거르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토론문 발표할 때 이건 저희 연구소의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도 제 개인 생각이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 2, 3, 4번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좀 난처하네요. 다만 좀 제 개인적인 제가 연구소를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연구소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1, 2, 3, 4는 이렇게 나눠서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황님 담화문은 우리 지금 평화에 대해서 근본 개념 그리고 이제 평화가 위태로운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교황님이 보편적인 세계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말씀을 해서 각 지역별로 또 각 공동체별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좀 방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처한 여건에 좀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평화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이고 생존, 번영 그리고 행복의 토대라고 이렇게 보는데 늘 평화는 위태로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이 평화의 최대치를 추구하고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대체로 아무것도 얻질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따라서 평화의 최소치를 확보를 하고 확보된 토대 위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에 추가적인 좀 구체적인 부분은 제 발표문에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복음적으로 하셨죠? 들을 귀면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하성용 신부님, 우리 한국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또 전국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이시죠? 총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백정현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나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질문 하셨을 때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여기 이제 자료집에도 그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뭐 같이 읽는 걸로 이제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안 읽을게요. 여기 질문은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은 이번 교황님의 담화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평화가 단순히 무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여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지배욕, 폭력적인 언어와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마음의 회심을 촉구하십니다. 평화는 나약함이 아니라 폭력의 논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강력한 부드러운 힘임을 일깨우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황님은 실질적인 평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막대한 자금이 무기 생산에 투입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 자원이 기하 근절과 인류 발전에 쓰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국제법과 중재, 대화라는 부당하지 않은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전쟁의 도구가 되는 상황, 즉 인공지능이 살상무기에 사용되면서 전쟁의 비극이 심화되는 것을 경고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평화는 도달해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이번 담화는 교황님의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로서 종교를 넘어 전 인류가 폭력의 고리를 끊고 공전의 길로 나서야 함을 호소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토대임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교황님은 무기의 보유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직 상호 신뢰만이 진정한 안전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인 대화 채널 복구의 시급성을 일깨웁니다. 마음과 언어의 무장 해제를 강조한 메시지는 남북 간 비난과 적대적인 표현을 멈추고 화해의 길로 나서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십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비 증강이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과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강국이 밀집한 동북아에서 인공지능의 군사적인 활용이 가속화되는 현장에 대해서 기계의 생사의 결정을 맡기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윤리적인 규제를 호소하십니다. 전쟁이 상흔이 깊은 한반도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수심보다는 용서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복음적 현실주의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희 답은 담화에서 언급된 내면의 무장 해제를 학교와 시민사회 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방안과 특히 증오발언 중단과 타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는 평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의 기술 기업들이 살상 무기 개발 대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AI 개발에 전념하도록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결합하여 평화지향적 기술윤리 협약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전면 중단되어 있는 식량 보건 등 생존과 직결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인도적 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황님이 제안한 군비의 일부를 기하 근절 기금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동북아 차원의 한반도 평화 및 인도적 지원 기금 모델로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교황님의 핵심 제안인 군비의 인도적 자금 전환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담화의 문구가 적힌 평화 저금통을 배포하는 방안과 일주일 중에 하루 커피나 간식 등의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하고 그 금액을 챌린지로 저금하는 방안을 통해 모인 금액을 북한 어린이 돕기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의 SNS의 해시태그와 함께 디지털 평화 선언이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매달 1일을 평화의 날로 정하고 실천을 공유하는 날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도덕성이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저희랑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단어를 저희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와 같은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걸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서정 박사님. 서울교구 민화의 부설 평화나눔 연구소하고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가톨릭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평화교육에 관한 한국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손서정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서정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의위원회 부설 평화나눔 연구소 연구위원이고요. 그리고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연구소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혹시 깊이 와닿으시지 않는다면 제가 좀 개인적인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연구소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고, 깊이 와닿으신다면 평화나눔연구소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발제문은 15쪽에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온전한 무장해제를 통한 평화의 여정으로 정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2026년 평화 담화문은 온전한 무장해제를 통해서 지구상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교회의 노력이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담겨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이때 기억하시죠? 콘클라베 이후에 발코니를 열고 나오자마자 레오 14세 교황께서 언급하셨던 말씀이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척 반가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평화의 메시지의 연장선이었고, 그리고 레오 14세라는 교황 이름을 취하신 것은 레오 13세가 살았던 그 시대 산업혁명 때 그 온갖 변화무쌍한 세대에 그 새로운 사태를 우려하면서 새로운 사태라는 담화문으로 첫 사회 해책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분이 지금 우리 AI 시대에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에 인간 존엄과 노동을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매우 고민한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이번 평화 담화문을 매우 기대하면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평화 담화문은 현재 산발적으로 확대되는 세계 전쟁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선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담화문의 기조는 제 생각에는 담화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강조했었던 완전한 무장 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장 해제는 당시 요한 23세께서 계셨던 때를 돌이켜 보시면 쿠바 전쟁 위기였고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할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아마 예견을 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예견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무장해제를 이어서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평화 담화문은 마음의 무장해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신대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실한 성찰로부터 우리도 서로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비로이 저희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보면 지금 뭐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무기 삼아서 저희가 계속 무장을 하고 상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계속 재무장하고 상대를 공격하면 계속 불안과 두려움은 꼬리를 물고 증폭되기 때문에 무장 해제된 마음만이 참 평화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발코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무장하지 않고 무장해제시키는 겸손하고 항구한 평화였고 마음의 무장해제를 바탕으로 스스로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실행함으로써 상대 역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이분이 아우구스티노의 영성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평화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화의 원수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화해와 일치를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놓고 대화하는 교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일일이 다 만나셨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일일이 만나는 만남과 대화의 과정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처럼 찾아 나갈 것인가?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아까 하승훈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드러운 빛으로 이 양을 찾으러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 이제 감옥에 보면 서치라이트 아시죠? 그렇게 강력한 빛으로 쫓아내듯이 억압적으로 빛을 비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빛을 비치면 우리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군사행동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침공을 했을 때, 체포를 했을 때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반응을 조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서방과 유엔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와 여러 가지 모든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을 하였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이권과 여러 가지 동맹 관계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의아했었던 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면서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용기 있는 리더십에 칭찬을 보낸다. 더 큰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용인할 것인가? 그런 방식이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 만든 건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온갖 모든 가치, 저희가 인류가 쌓아온 가치, 인권, 민주주의를 다 뒤흔드는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평소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른들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레오 교황님께서 14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마디는 지금 이제 언론사도 계시는데 언론사들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게요.
말의 무기를 내려놓는 무장해제부터 시작해야지 지구의 무장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면부터 나아가는 무장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이제 진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평화나눔 연구소는 다행히도 이번 주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여정을 수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2026년에 주제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폐점상 건조를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현실에서 내면의 무기부터 군사적 무기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기 위해서 이해하고 평화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 교황청 사회과학원은 사회교류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해온 기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7년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청년 주도성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향을 담아서 청년 연구 과제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필요성 요구를 청년 주도의 논의로 수렴을 하고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계속 다리 놓고 대화하는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에 온전한 가치를 이념과 정치적인 편향성과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는 종교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을 서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시민단체 계셔도 이제 계시지만 사회적 도야에서 했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배움을 가지고 깊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령원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동등한 환대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나와서 한 사람이 10분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같이 3분씩 이야기하도록 올해 10일까지 세팅을 해서 합니다. 그게 결합이 돼서 더 크게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 시민 간의 대화, 신자와 비신자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6년이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배치하고 순서가 임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입장을 쭉 얘기하면 이렇게 시민사회 분들이 교회가 매우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 현실은 이러해.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서 시민사회에서 두 분을 모셨고 또 마지막에 그 이성훈 대표님께 부탁을 드린 건 이분은 양쪽에 걸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종합해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오셨는데요. 먼저 김창수 선생님은 이제 코리아 연구원 K컬처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고 아마 뉴스에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핫한 연구자로서 또 그 연사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김창수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연구원 K컬처 평화포럼 대표로 있는 김창수입니다. 이 발제문은 우리 K컬처 평화포럼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멤버가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하고 싶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네 가지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제 하고 싶은 말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은 뭐 아니면 교였습니다. 점수 잘 나오거나 아니면 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뭐 평가는 안 하시죠? 학점 안 믿으시죠 오늘? 네. 시간만 통장. 아 시간. 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저의 드릴 말씀은 발제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제가 80년대 대학을 마치고 세상에 나올 때 평화라는 화두를 들고 평화 운동을 하겠다, 평생 평화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평화는 어울림이다. 국가와 국가가 어울릴 때 세계 평화가 되고 국가와 개인이 어울릴 때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가 되고 생태계와 인간이 어울릴 때 환경 평화가 되고 남과 여가 어울릴 때 양성 평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평화는 어울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수많은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저의 생각들도 많이 퇴직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신년에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제 식으로 조금 주관식 문제에 대한 제 마음대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역사가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때 그때 그 군비 경쟁의 논리를 교황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황님께서 군비 경쟁의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또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 그 논리를 또 그대로 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군사적 억지론, 핵 억지론, 이렇게 군사력과 핵 힘에 의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서 보장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그거는 어떤 불안에 기반한 평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에 그런 논리에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무기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 신뢰, 믿음 이런 것들에 기반한 평화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평화에 대한 논리들은 이것에 기초하신 교황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매우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말씀 되셨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네수엘라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막 앞에서 시작을 할 때 2차 대전 이후의 인류 역사는 힘에 의한 평화, 군비를 증강시키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왔던 그 논리와 반대로 그 논리를 반박하면서 평화가 곧 길이라고 주장했던 그 평화주의자의 논리, 두 가지 논리가 대립되면서 2차 대전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026년 1월 이 시점에서 바로 어떤 평화가 길이다는 그 입장을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힘이 평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힘이 평화라는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텐데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통찰력 있게 베네수엘라 침공 전에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평화가 그 자체가 길이라는 말씀의 힘, 위력 이런 것들을 교황님께서 실제로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이 AI에 입각해가지고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공할 결과를 미리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 군사위성이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또는 도청이라든가 또는 휴민트 그 안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수한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자신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만으로만 완벽하게 이렇게 핀셋으로 찢듯이 체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무한하게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
고 생각하고 실제로 들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그 결과는 미국이 정확하게 예측한 방식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정반대로 이제 마두로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런 강력한 공격 앞에서 또 마두로 정권의 무능한 부패함 때문에 뭐 눈 가리지고 귀 가려져 가지고 안전하게 어떤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황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그린란드를 뭐 뺏겠다 뭐 그렇게 말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콜롬비아라든가 또는 멕시코라든가 쿠바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지금 어떤 무너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 물론 이제 네오콘들이고 트럼프와 다른 어떤 세력들이었습니다만은 참수 작전으로 김정일을 사망시키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미국 쪽 북한 쪽에서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다르고 북한은 지하 요새화 돼 있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또 북한의 서쪽은 중국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푸에르토리코라는 미국의 자치령이 있고 거기 군사기지가 있었던 베네수엘라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현재의 핵능력을 가지고 ICBM을 개발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핵능력 강화를 매진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군사 능력이라든가 방어 체계는 뭐 그냥 제가 임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의 이런 능력 앞에 방어 능력은 70도 안 된다. 그 나머지 30을 보완해야겠다. 북한은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해서 북미 관계가 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예상에 매우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고 우리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첨단 전쟁화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동안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하 선생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교황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제가 교황님 말씀을 찾아보면 어둠 속에서 평화와의 증인들이 계속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청년대회에서 우리가 그 평화의 어떤 증인으로서 교황님께서 21세기 평화로 우리를 초대했단다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교회 사정을 잘 아시고 교황님 말씀도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셨고 또 우리 상황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영하 선생님은 저는 자주 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계 무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국내에서는 잘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영하 선생님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행동 또 그전에는 그 참여연대에서 군축을 담당하셨었습니다. 이영하 선생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행동 사무처를 맡고 있는 지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자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교황님의 담화문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거나 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넘치는 부분이라서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교황님의 담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담화문의 제목이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인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쟁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그 이전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의 맥락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보를 이유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유례없는 무력 분쟁과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3만 명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지구 종말 시기에는 기후위기 심화와 핵전쟁 위험으로 전년보다 1초 앞당겨진 자정까지 89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매년 이제 4월쯤에 전 세계 군비 지출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2024년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한화로 3,91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교황님의 이번 담화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던지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토 국가들을 비롯해서 주요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한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안보에 무임승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의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이고 2024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는 2.6%인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군비 증강을 추구해온 정책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북한 전체 GDP의 1.6배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재래식 전략을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을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하면서 취임했는데 현재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이 공언과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군비 증강 기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나 한미 핵 확장 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미동맹에 기대어 북한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강경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앞서서 이제 김청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군사 분야 AI에 대한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이제 가자 집단 학살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방 분야에서도 AI의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오 14세 교황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복잡한 윤리적 판단과 무력 사용을 AI와 로봇에 맡길 것이라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을 지키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무력 충돌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인도법을 비롯한 다양한 원칙을 확립해 왔는데 인간의 판단이나 통제 없이 작동하는 이 자율무기 체계가 개발 사용되는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군사용 AI, 특히 이제 자율무기 체계는 기술적 한계나 윤리적 문제, 책임성 문제, 민간인 피해 증가, 오남용 가능성, 분쟁 확대 위험 등 여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 군사용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부재합니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2026년까지 인간의 통제 없이 작동하며 국제인도법에 부합할 수 없는 치명적 자율무기를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자율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다자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합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산 AI 육성을 통해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방산 시장의 경쟁력은 AI 기술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내 AI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K 팔란티어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팔란티어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 팔레스타인의 집단 학살을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을 판매한 기업입니다. 이에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 집단 학살 지원 기업으로 팔란티어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율무기를 포함한 군사 AI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2026년 1분기에 국방 AI 기본법을 발의하고 2분기에 이걸 제정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방 AI를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만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국제 캠페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는 고조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긴장 해소를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대 종교와 함께 DMZ 생명평화 걷기와 한반도 평화 대회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일부 긴장 완화 조치는 취해졌으나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적대 정책과 군사적 대결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위협을 중단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 지금 당장 대화하는 것, 남북,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제 한반도 평화행동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집중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명과 원래 평화 걷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4월 말에 서울 도심에서 한반도 평화 대회를 통해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한반도 위기 해소와 평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평화 우선의 접근의 제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에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당시 카톨릭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2027년 세계 청년대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활동에서 한반도 평화행동과 함께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분위기를 보시느라고 시간을 짧게 하셨던 백장현 박사님께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우선 선생님께 정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좀 가슴에 와닿는 게 그 지금 평화가 위태로운 그 지경에 처한 그 원인의 진단, 그 평화 위기의 진단과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드리고 지금 우리 처지에서 좀 해야 될 긴급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24페이지에 보면요. 그 전쟁 발발의 원인과 해결책과 관련돼서 교황님이 그 성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군비 경쟁에 매달리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게 그 끊임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폭력에 대한 공포는 약자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합니다. 그 강자일수록 타인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걱정하고
또 위협에 대해서 합리적 분석보다는 직감에 의해서 평가하고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서 손쉬운 해결 방법에 의존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에서도 약소국의 경우에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환경 요건을 보면서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강대국의 경우에는 지도자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이 많고 위협을 과장되게 상상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더 쉽게 시작하고 격화시키고 이런 경향이 매우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화와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조금 그 현실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사람, 강자, 강대국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갖다 제안하고 또 그런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무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새 벽두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아마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뭐랄까 이게 뭐 언론 매체나 뭐 학교나 이런 여론에 미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는가. 군비경쟁 하지 말자. 군비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얼마만큼 현실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격화되지만 우리는 특히 더합니다. 뭐랄까 이 북한의 지금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고 또 2023년부터는 그 재래식 무기까지 이게 굉장한 정도로 지금 이게 뭐랄까 이게 군비를 갖다 확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아까 김창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북쪽 입장에서는 남쪽이 느끼는 위협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걸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남쪽의 이게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한국의 국방비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61조 정도 되는데요. 북한의 총소득, 국민 총소득 그게 44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그 소득을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 군비에 써도 한국의 군사비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의 군사비가 얼마만큼 지금 빠르게 뭐랄까 이게 증가하고 있냐면 2000년에 14조, 2010년에 29조, 2020년에 50조 그래서 10년 단위로 2배씩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게 2035년까지 이 GDP 3.5%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년 10년간 이 8%씩 국방 예산을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7조 정도가 됩니다. 2035년에. 이 액수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액수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군비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안 돼요. 이미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이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이거 지금 건조한다고 그러고 있고 사용호 해결료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이제 추진되면 이제 거의 6개월 이내 필요한 6개월 이내 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뭐 든든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로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작은 땅에 이렇게 위협적인 무기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꼭 이런 비유가 생각드는데
그 봄날에 바람 부는데 바짝 사자는 메마른 그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은 산불로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이런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실감을 한 게 그 작년에 내란 특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게 그 윤석열 일당이 그 개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반 이상을 갖다 계속 북한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대북전단을 그 뭐랄까 탈북자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 살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평양 침투하고 그것도 아주 예민한데 주석궁이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침투시켰고 그래서 거기서 대북전단을 살포시켰고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인근에 위협 비행을 해가지고 이 격추되게끔 유도를 했고 이제 이렇게 집요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북한도 상한 이제 뭘 했을 텐데 왜 북한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 뭐야 길만 끊고 거기에 콘크리트 방어벽만 세웠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방어 심리 굉장한 위기 의식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지나고 보면 철행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이런 국내 정치를 위한 의도적 도발 외에도 우발적 사고, 계산착오에 의한 과잉 대응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저는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게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 당국 군사당국끼리 협의 대화 나서 가지고 이제 복원하는 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뭘로 보나 우리가 뭐 국력에서 이 경제력으로 봤을 때도 60배 이상의 규모이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이 방위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9.19 합의를 갖다 먼저 복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하튼간에 평화는 최소한의 조치부터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다음에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점차로 정착해 나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최고 전문가로 시간을 잘 지키신다고.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이분도 잘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발표를 맡으신 이성은 안센버 대표님은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지난 2년 동안 공동대표, 상임대표로서 활동하셨고 이분도 국내에서보다는 그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활동가이십니다. 오늘 이 양쪽을 잘 균형을 잡는 이런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발표문은 35쪽에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많은 것들 다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요점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교황님이 취임사할 때 선출된 다음날 할 때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을 때 그거 들으면서 이거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매주 우리 평화와 함께 매일 하던 그거를 다시 구성을 하면서 평화의 핵심들을 정확히 이렇게 언어적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경이로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평화 하신 분 다 알겠지만은 이거가 사실 하나는 그 수동태고 하나는 능동태잖아요. 문법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그걸 통해서 구조적인 그 폭력을 드러내는 언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한데 이번에 또 다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감증이라 할까요? 이 언어를 통해서 평화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불감증이죠. 무기도 국방도 사실 앞에서도 이제 3강, AI 3강, 그 다음에 방산 4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평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거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기대한 게 뭐였냐. 사실 기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프랑스 교황님이 12번인가요? 해마다 쭉 주제를 웬만한 거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다룰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구체적인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분명히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했는데 교황님이 아주 너무 대주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싸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또 마침 또 어제 사실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대한 언급 내용과 여부였는데 없었어요 또. 실망했습니다. 한반도에 관심 없으신 건가? 내년 되면 이게 세계 평화돼야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은 연두교소라 그러죠. 그래서 교황청에는 모든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언급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셨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번역한 겁니다. 챗GPT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징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롭고 대화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이제 한반도 포함된 거죠. 그 정도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다른 거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의미가 교황님이 사실 그 평화의 메시지에 짧은데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 하는 것도 백장현 박사님이나 김창수 여러분들 모시고 한반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해석하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간략하게 개인적 평가를 얻어 적었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이 산발적인 세계대전이라는 얘기를 프랑스고 교황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산발적이라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차 세계의 전초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거기 좀 몇 가지 좀 두 번째 항목에 적었는데 사실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강의를 하면서 기존의 책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존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탈냉전 세계화 시대 지난 3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다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제 안 맞아지는 거예요. 냉전이 끝났고요, 세계화도 끝났고 하게 되면서 그럼 이걸 뭘로 정의를 할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냉전, 뭐 제2의 냉전. 그런데 어제 그저께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것까지도 다 넘어가 버려서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래서 얄타 체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헤이그 체제를 얘기하고 엄청 복잡해져서 이게 보통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칼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깊은 성찰, 우리 이제 중기적 용어로 하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이 작업을 진짜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여기 연구소가 그 가톨릭 동북아 평화 연구소 있고 평화나눔 연구소 있고 여러분들 같이 진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PCK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총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왔던 많은 그 제안의 아이디어들을 좀 PCK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뭐 기도라든지 비폭력 실천 이런 것들을 넘어선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그중에 관련해서 이제 가톨릭 평화 담론 재구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교황님께서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님 많은 것들을 이제 문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한국적 맥락에서 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단순하게 군사적인 뿐만이 아니라 생태 평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해 평화도 있고 정의 평화도 있고 여러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그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실천적인 그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작업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년 대회 관련해서 저희도 뭐 모든 단체들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청년 회원들 평화 일꾼들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 국내에도 유학생들이 많고 2027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국내에 지금 몇십만 명의 그 외국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한 30%는 천주교 신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같이 이걸 만들고 있는가, 진짜 그 사람들이야말로 유학 끝난 다음에 자기 나라 갔을 때 한반도에 가장 큰 애정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세계 평화에 역할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여기 있을 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피시계 같은 경우는 여기 고명자 수님도 계시지만은 여장의 그 민족화위원회와 함께 한일화해 평화 플랫폼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지만 한반도 평화행동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박스크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시아에는 필리핀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주변 나라가 박스크리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뭐 대만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동아시아 문제가 한중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필리핀, 베트남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 가톨릭 교회가 좀 공동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공동 사업인데, 저는 그 하동현 신부님이 제안했던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에 할 번 하는 여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화의 날을 같이 좀 해서 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교회의나 민화회에서는 좀 더 권위 있는 문서를 통해서 좀 한국의 경종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반도 평화 행동에 많은 단체가 참여했는데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가톨릭 단체가 좀 모여서 매달 첫 그 평화의 날을 계기로 뭔가 공동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8조에 가면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 주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히로시마 모여서. 거기 보면은 40쪽의 그 작년 원폭 투하 80주년 히로시마, 여기 이제 고명자 선생님도 저도 거기 이제 이사에 참석했는데, 한국에 보면은 인천의 정신철 주교님, 의정부의 손희정 주교님, 춘천의 김정 주교님, 민하의 주교님들이 많이 하셨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작년에 저희도 거기에 이제 42쪽에 보면 피폭자 단체에 보면은 한국 단체도 있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단체, 이렇게 주교님이 나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여기에 좀 같이 발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이행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 43쪽에 보면은 저희 전 세계 박스 이름이 들어가는 국제 단체들이 많습니다. 박스 크리스도 있고 박스 로마나라는 청년 단체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같이 아태 지역 그 평화 선언을 했었고, 45쪽에 보면은 한미일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많은 주교님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교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같이 하는 그 캠페인을 올해 좀 전격적으로 세계 청년의 준비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수행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수행도 한 자리 하셨어야 되는데, 수행들도 그 한 분에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상연합회를 대표하시는 그 조직이 어디입니까? 이선중 수행님? 미나이 수행님 한 분, 네, 초대하겠습니다. 수행님 잠깐 나오시죠. 혹시 주교님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주교님도 안 오셨어요? 네. 아, 화장실 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불러 주셔가지고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오늘 들으면서 정말 가톨릭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함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행동했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각자 각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기도와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처럼 무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 가톨릭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또 먼저 나가서 정말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제안을 해주신 많은 방법들 같이 의논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오셨다가 가셨나 봐요. 그 주교님은 참석을 못 하시겠고. 자, 지금 저희가 20분 이제 남았는데, 그 일일이 코멘트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두 분 정도 자발적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과 또 본인이 읽으시고 1월 1일 날 발표됐으니까 그 읽어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두 분 정도 초대하겠고, 두 분이 없으시면 또 이 자리에 또 각 단체 대표들이 또 오셨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신부님 준비해 주시고 이은영 신부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자발적으로 하실 분 두 분. 네. 지금 신강용 소장님이 발언 신청하셨고요. 저분은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오셨고 여기 9시에 제일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 WAT이라고 WHAT 그 WAT이라고 하는 그 인권연구소를 제주도에서 하시고 제주 관련된 평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네, 직접 나오시죠. 네. 사투리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에서 그 PCK에 강제로 편입돼가지고요. 이성훈 안설모의 업무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제주도에서 인권 활동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WAT인데요. WAT은 영어가 아니고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들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3중 언어로 저희가 해서 WAT이라고. 인권이 뭐니라는 질문이랑 뭐 이런 것들. 제가 그 어제 그 며칠 전에 역시 이성훈 안설모의 의무에 빠져서 토론을 준비하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작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요. 일단 맨 먼저 베네수엘라 그 사태가 나고 마차도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마차도한테서 그 노벨 평화상을 회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작년 12월 12일 날 그 제주도에서는 12월 10일 날 제주 평화인권 헌장이 발표가 됐고요. 이 평화인권 헌장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사람들의 권리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황님 담화에서 얘기하신 어떤 평화적인 삶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권리로 선언된 중요한 자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 12일 날에는 그 제주도의 그 평화 비핵지대를 위한 토론회를 좀 열었어요. 이때 저희 공동의장이신 강일주 비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축사하시고 제주도가 어떤 평화의 지대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교황님 말씀 중에서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사회 안에서의 자기인식, 책임 있는 연대, 그 다음에 비폭력 여기는 비폭력 참여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 해석을 해보면은 회복적인 정의에 대한 참여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도 했고 뭐 이념운동도 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구체적인 형태의 어떤 것에 대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납치한 거에 대해서 그 납치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전파된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평화 행동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든지 제주도에서의 제주도 자체를 평화지대 또는 비핵지대로 만드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그걸 참여하고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평화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정할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비핵지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체가 국가예요. 그래서 평화운동을 할 때 자꾸 국가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인권운동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인권운동가로서 볼 때 이 평화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가 국민들한테 그 권리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국가한테만 계속 맡겨둘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다른 분 자발적으로 네, 변현 선생님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만 하실 거죠? 네, 나와가시죠. 저 김상수 선생님하고 이영환 선생님한테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 AI가 오늘 상당히 화두로 오고 있는데 미국 주교회의에서 우리 그 연구소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평화의 도전 그 교서가 나오는 것이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애사했죠. 그러니까 40년 전인데 그때의 드론이 전쟁 무기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을 미국 주교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I가 생긴데 AI가 평화의 도구, 선한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침공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AI가 그것을 탐지를 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유엔에 알리고 해가지고 어떤 공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영환 선생님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고 계시네요.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보다는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불과 얼마 전까지 총기 사례보다 더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총기가 더 많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따는 것을 엄격하게 하고 교통체계를 확실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홍수 영화 혹시 보셨어요? 대홍수 영화가 완전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인기가 좀 높은데요. 대홍수. 근데 대홍수 영화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갖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그 마두로를 핀셋으로 딱 집어내서 체포하는, 납치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실행한 거였거든요. 근데 대홍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인조인간이라 그럴까요? 뭐 휴머노이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실제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 실제 인간으로서 감정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수만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근데 이 로봇이 실제 인간으로 감정을 가진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은 모성애도 있고,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연민, 타자와의 연대, 불의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AI 인간이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영화를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반대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교황님이 신년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1980년대 이야기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드론은 전장에서 이미 너무나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이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에 맡겨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규제 방안이나 윤리적 기준 같은 게 지금 아예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게 AI 신기술이 평화의 도구로 활용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이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의 최종 판단도 AI에 맡기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너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팔란티어라는 제가 최근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깊게 보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라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 무기 개발에 같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팔란티어는 이제 미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걸 자기네들 기업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지금 전 세계의 세계 각국의 이제 국방부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통합에 너무나 완벽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군사 AI 관련해서 계속 급속도로 투자랑 그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와 LIG 넥스원, 그다음에 HD 현대 그리고 국방 AI 관련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군사 AI 관련해서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는 이러한 방향들을 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공론장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두 문제가 통했었는데 정세영 신부님 먼저 오시고 그다음에 이은영 신부님, 정세영 신부님 제가 하신 다음에 잠깐 2분 정도 멘트하고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마침 기도까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강제로 발언을 시키는 건 매우 비평화적인 방식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또 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은 뭐 거부할 수는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나오셨던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앉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나 저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관련된 뭐 책임과 소임을 맡고 있지만 엄청난 해법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담안 보면서 그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나 전례 안에서 뭐 평화를 빕니다. 교회는 평화를 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나 해석도 있고, 뭐 우리 가운데에서는 무기를 통한 평화를 또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가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고 뭐 정의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각 지역 교회의 또 고민으로 주어진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 무기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들, 무기에 대한 강한 신뢰들이 있는데 K방산이랄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무기 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멋있고 화려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무기로 평화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요즘 젊은 뭐 특히 이제 뭐 남성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이런 소임하면서 안 볼 수 없어서 여러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군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멋있고 화려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 가치로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갈등과 전쟁은 이미 산업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시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화해와 평화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산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더 많이 공감할 때 물리적인 차원이나 정신적인 차원 안에서 평화의 길이 더 많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답은 없고 그냥 계속 문제만 제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고민해 보겠다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좋은 이야기지만 설교 미나회에서는 지금 30년째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 어떻게 좀 더 에너지를 모을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교구로 에너지를 모으자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들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평화적이진 않네요. 간단하게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뿔뿔이 알아서 잘 드시면 좋겠고, 순서 맡으셨던 분들하고 주최단체들은 여기 그 지하 2층에 가면 그 음식점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점심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은 알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의 이런 평화에 대한 입장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비겁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 추상적인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님이 이번 평화의 날 담화에서 얘기한 것은 그렇게 샬롬으로서의 평화가 소극적이거나 나약하지 않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실현하는 그 임무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면 평화의 날 담화가 60차가 됩니다. 평화의 날이 생긴 지 6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모인 단체들 같이 열심히 연대 활동하고 그때 좋은 결실을 맺고 또 60차 평화의 날 담화를 아주 즐겁게, 그리고 모두 많은 사람이 참여한 자리에서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은영 신부님 초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아침 기도하고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분 전문가분들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최고 전문가라는 거 검증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교구 이은영 신부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박스크리스티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나왔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월 1일 우리 교황님의 평화의 날 메시지를 기념하면서 평화의 날 미사를 우리 의정부에서 참여와 속죄 성당에서 주교님 모시고 했었는데요. 주교님 메시지를 쭉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떠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미국에서 또 이게 뜻밖의 어이없는 짓을 벌이면서 미국의 저런 상황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패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나 또 중국이 취할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뚜벅뚜벅 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가야 할 좋은 빛을 던져준 것 같아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마침 기도로 성모성과 영광송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비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